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제 우리 브랜드 관리 전략의 그 네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3강에서 이 브랜딩의 3요소로 브랜드 네이밍, 디자인, 이 가치 체계를 잘 이렇게 정립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네이밍, 소니나 나이키 뭐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 나이키라는 브랜드는 워낙 유명한 브랜드고 또 브랜드 자산이 잘 축적된 그러한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례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이키라는 브랜드는 굉장히 오래된 브랜드로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나이키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1957년도에 빌 바우먼이라는 사람과 필 라이트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빌은 오레곤 주립대학의 육상 코치로 있었고 필 라이트, 필립 라이트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그때 이제 대학원생이었어요. 이 두 사람이 운명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나이키라는 브랜드가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좀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운동화를 판매하는 그러한 사업이 좋겠다라고 둘이 의기투합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1962년도에 각각 300불, 뭐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따지면 한 30만 원이 조금 넘는 그런 돈인데 그 투자금을 내고 이 BRS라는 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한 일은 무엇인가 하면은 운동화를 제조해서 판매했던 것이 아니고 일본에 있는 운동화, 그 당시에 오니스카 타이거라는 그런 운동화인데 그 운동화를 수입해서 각 대학교를 돌아다니면서 판매하는 그러한 영업을 갖다가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영업을 하다가 일본의 본사에서 우리가 미국에서 직접 영업을 해야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네들이 할 일이 없어진 거죠. 자, 이때 우리도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서 직접적으로 판매를 갖다 하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1971년도에 드디어 나이키라는 브랜드가 탄생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장표 화면에 보시면은 이 나이키 옛날 마크가 있죠. 뭐 지금과 비교했을 때 크게 바뀌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971년도에 그 당시에 그 대학원생이던 캐롤린 데이비슨이라는 사람한테 단돈 35불을 주고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싸게 만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세계적인 브랜드 마크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1972년도에 본격적으로 나이키 브랜드를 탄생을 시키고 그리고 회사 이름도 BRS에서 나이키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 나이키라는 브랜드는 굉장히 급성장을 갖다가 해봤어요. 그러다가 1980년도 들어서 이 나이키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자, 이 나이키뿐만 아니고 모든 브랜드가 위기에 처하는 일은 반드시 생깁니다. 근데 그 위기를 뭘로 헤쳐나갔냐면은 1988년도에 Just Do It이라는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그 캠페인으로 나이키를 다시 한번 재기시킨 그런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었죠, 보면은. Just Do It이 무엇인가? 자, 영어를 해석하면은 그냥 한번 해봐. 한번 해보는 것이야. 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 슬로건이 가지고 있는 뜻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번 해봐라는 게 바로 도전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열정을 가지고 한번 도전을 하면은 당신은 훌륭한 기록을 낼 수 있다라는 그런 아주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러한 위기를 넘기고 나이키가 현재 세계 1위 스포츠 브랜드로 그렇게 자리를 잡게 된 아주 중요한 시점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나이키를 이 브랜드를 성공시킨 세계의 3대 이제 차별화 요인, 뭐 제가 네이밍, 디자인, 가치 체계 이게 다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보시다시피 이 독특한 그러한 그 운동과 관련된 그러한 그 상징을 할 수 있는 것은 나이키의 스워시 마크 그리고 Just Do It이라는 그 운동과 관련된 개념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전 정신 그리고 열정 이러한 부분들이 제품 그 이상의
브랜드를 성공시킨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줄 수 있고요. 이 나이키보다 먼저 나온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들이 있죠. 뭐 1895년도에 출시한 영국 리바이라든지 또 1948년도 퓨마, 또 49년도에 뭐 독일의 아디다스, 이러한 선배 브랜드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모든 그러한 브랜드들을 제치고 나이키가 현재 세계 1위에 등극할 수 있었던 이유, 이 브랜딩을 잘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례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뭐 자산이 높다, 브랜드 가치가 높다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이제 브랜드 자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기로 하겠는데, 교재에 브랜드 관리라는 교재에 153페이지부터 이 브랜드 자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교재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이 브랜드 자산의 의미를 쉽게 설명을 하면은, 자, 이렇습니다. 지금 그림에 보면은 이 브랜드 에쿼티라고, 브랜드 자산이 이제 브랜드 에쿼티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체크해진 부분이 제품보다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정의를 보면은 동일한 마케팅 노력을 투입을 했을 때 브랜드 파워가 있는 상품과 또 그렇지 않은 상품간에 나타나는 이익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제품만으로 이익을 일정 부분 낼 수가 있는데 이 브랜드 자산, 이 부분은 제품보다 훨씬 더 추가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브랜드로 인해서 생기는 추가적인 이익, 그렇게 이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브랜드 자산이 높으면은 여러분들, 자, 이렇게 많은 기업이 이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먼저 7가지 이점을 총체적으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브랜드 충성도를 증가시킬 수가 있다. 또 두 번째, 브랜드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것을 쉽게 극복할 수가 있다. 세 번째, 가격을 높일 수 있는 가격 프리미엄 요구가 가능하고, 또 가격이 떨어졌을 때, 야, 저 제품이 가격이 내려갔으니까 우리가 많이 사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탄력성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유통 채널의 협력과 지원의 강화. 자, 유통점에도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다섯 번째,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증대시킬 수가 있다. 같은 돈을 들이더라도 고객에게 훨씬 더 강한 인상을 제공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상표권 수입, 또 그로 인해서 이 수입이 확대될 수가 있다. 또 브랜드 확장 기회를 추가할 수 있다. 뭐 이렇게 7가지 기능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씩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브랜드 충성도 증가인데요. 자, 지금 애플 마크가 나오고 옆에 제품들이 있는데 많은 고객들에게 당신은 왜 애플 제품을 구입을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갖다 던져보면은 그냥 뭐 제가 애플이 좋아서 구매를 해요. 무엇이 그렇게 좋습니까?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대답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 없이 애플이라는 그 브랜드 자체를 좋아하기 때문에 나는 습관적으로 구매를 한다라는 그러한 등식이 성립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려면은 해당 브랜드에 대해서 충성도가 굉장히 높아야 됩니다. 그 충성도가 높기 위해서는 선호도가 높아야 되고 또 인지도도 높아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인지도만 높다고 해서 선호도가 높아지는 건 아니고 또 선호도가 높다고 해서 충성도까지 가는 그런 비율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브랜드 자산이 높으면 인지도에서 선호도 또 충성도까지 가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 이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바람직하게 흘러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알고 있지만 나중에 이유 없이 이 브랜드를 습관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게 브랜드 자산의 첫 번째 효과고요. 자, 두 번째로 이제 위기가 발생했을 때 극복이 가능하다라는 것인데요. 제가 아까 브랜드 가치 순위를 할 때도 이 토요타, 뭐 이제는 우리나라 삼성전자보다 한 단계 낮은 그러한 순위에 속해 있지만서도 옛날에는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였고 또 이런 판매량으로 봤을 때 2013년도에 세계 1위를 차지한 그런 유명한 자동차 기업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토요타라는 이 자동차가요 2009년도 10월과 2010년도 1월에 가속 페달에 결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이제 그 리콜을 갖다가 요구를 갖다가 한 거죠. 그런데 웬만한 기업 같으면은 이 리콜 사태라는 게 엄청난 사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 토요타라는 기업은 워낙 브랜드 자산이 강했기 때문에 기업 순위를 매기는 이렇게 쭉 500대의 기업 순위를 매기는데 10대 기업이었다가 리콜 때문에 물러났지만 다시 반년 만에 10대 기업으로 재진입한 그런 사례를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브랜드 자산만 있으면 잘 이겨낼 수 있다. 이게 바로 브랜드 자산의 두 번째 이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가격 프리미엄 요구 가능, 그리고 가격 하락 시 탄력을 받는다라는 것인데요. 자, 사례로 이제 가격 프리미엄 요구 가능인데, 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더 페이스샵이라는 화장품 브랜드 있죠? 자, 이 제품은 원래는 비싼 화장품 브랜드에 대비해서 우리는 중저가로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브랜드였어요. 근데 고객들에게 중저가 브랜드로서 계속 이렇게 사랑을 받다 보니까 브랜드 자산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격을 높여도 팔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는 중저가 화장품에서 점진적으로 가격을 상승해서 같은 제품으로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얻는 결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싼 가격을 점점 더 높일 수 있는 게 또 브랜드 자산의 하나의 이익이 될 수가 있고, 또 이러한 제품들이 갑자기 가격을 낮춘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야, 저 제품이 가격이 내렸으니까 훨씬 더 많이 구입을 한 가능성이 또 높아지는 것이죠. 자, 다음은 유통 채널의 협력과 지원의 강화라는 것인데, 즉 우리 브랜드가 자산이 높다고 하면은 백화점에 입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백화점이 어떤 곳입니까? 고객들에게 사랑을 받지 않으면 입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곳이에요. 특히 이제 유명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현대, 롯데, 신세계 이런 유명 백화점에 뭐 TV 같은 경우에 뭐 삼성이나 LG가 브랜드 자산이 높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주면은 언제든지 입점시킬 것을 요구를 갖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적극적으로 좀 제품도 판매를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요구 또한 동시에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이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효과 증대 부분인데요. 자, 지금 장표에 보면요. 좌측에 이 나이키와 아디다스라는 여러분들도 선호하시는 세계적인 브랜드가 있고, 또 우측에는 르카프와 프로스펙스라는 한국 브랜드, 이 두 브랜드가 있어요. 있는데 참 안타깝게도 같은 비용을 들여서 광고를 했을 때 여러분들은 좌측에 있는 외국 브랜드와 한국 브랜드 대비 어떤 브랜드에 대해서 더 깊은 인상을 갖게 됩니까? 네, 물론 세계적인 브랜드 나이키와 아디다스에 대해서 훨씬 더 강한 이미지를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산적인 측면을 봤을 때 나이키와 아디다스 이 브랜드는 세계적인 브랜드로서 높은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낮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들보다 이익을 많이 창출할 수 있고, 그 이유는 바로 고객들이 같은 광고를 보더라도 강한 인상, 강한 이미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죠. 자, 이거 굉장히 또 중요한 그런 내용인데요. 저 로열티, 어떤 상표를 빌려주고 사용료를 받는 것을 로열티라고 합니다. 로열티 수입을 이제 확대하는 경우인데요. 가장 유명한 사례가 선키스트예요. 여러분들 선키스트는 잘 아시죠, 그죠? 이 선키스트라는 브랜드는 원래 협동조합 이름이었어요. 그 미국의 캘리포니아와 이 애리조나 지역의 그 협동조합 이름이었는데, 설립은 이 협동조합이 1893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선키스트라는 브랜드는 1907년부터 사용을 갖다가 해왔어요. 그런데 이 선키스트라는 브랜드가 워낙 인기가 좋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그 브랜드를 좀 사용하자라고 하는 그런 요청들이 많았던 것이죠.
근데 이 브랜드를 빌려주면 공짜로 빌려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정한 브랜드 사용료를 받는 것이죠. 즉 로열티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키스트는 연간 2천만 달러의 로열티 수익을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보세요. 선키스트가 상표를 빌려줬을 때는 자기네들이 직접 제품을 만들거나 판매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 상표만 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런 그러한 노력도 없이 제조나 마케팅 비용도 투자하지 않고 수입을 얻는데 그 수입은 100% 이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약 700여 가지 제품에 선키스트가 붙는 것이죠. 뭐 오렌지 제품에 붙는 것은 물론이고 그 다음에 주스라든지 사탕 이런 것들에서 거의 700여 가지 제품에 선키스트 마크를 사용을 해서 로열티 수익을 얻는다. 만약에 선키스트가 브랜드 자산이 약하다고 하면은 이런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겠죠. 브랜드 자산이 높았기 때문에 이렇게 뭐 쉽게 말하면은 앉아서 돈을 버는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브랜드 확장 기회 추가인데요. 자, 브랜드 확장은 우리가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히 이제 공부를 할 것이에요. 하는데, 일단 먼저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제가 아까 사례로, 말씀드렸던 그 할리 데이비슨 같은 경우에, 이 잘 구축된 이 브랜드 자산을 바탕으로 해서, 뭐 동일 제품군이라든지 또 다른 제품군에도 이제 확장이 가능한데, 여러분들이 아시기에는 할리 데이비슨은 그냥 뭐 모터사이클 브랜드다, 오토바이 브랜드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이외에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착용을 해야 되는 헬멧이라든지 또 옷이라든지 또 장화, 부츠죠. 그 다음에 액세서리 같은 물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물품들에 할리 데이비슨의 마크를 부착을 해서 판매를 갖다가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터사이클에서 그와 관련된 또는 심한 경우에는 그와 별로 관련이 없는 제품에도 이러한 브랜드를 확장을 시킴으로 해서 많은 자산, 이익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역시 또 이 할리 데이비슨이 브랜드 자산이 높고 또 이 할리 데이비슨의 매니아들이 많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HOG라고 하는 할리 오너스 그룹 같은 경우에는 오토바이만 그 할리를 타는 것이 아니고 모든 그런 장신구라든지 그런 부품을 모두 할리 것을 구입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일으키는 매출액은 엄청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브랜드 자산이 높은 그런 경우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살펴봤고, 이제 그렇다면은 이 브랜드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길래 이렇게 크게 자산도 얻을 수가 있고 중요하냐라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인 기능과 이 부가적인 기능, 이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인 기능은 브랜드가 해야 될 아주 그 원초적인 기능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브랜드가 가장 가져야 될 기본적인 기능 중에서 첫 번째가 식별이죠. 나는 너와 이름이 다르다. 이렇게 해서 구별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처음에 만났을 때 나는 이름이 뭐고 당신은 이름이 뭐고 이렇게 해서 식별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식별 기능, 또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차별화 기능, 또 세 번째로 저 브랜드만 보면은 품질이 보증이 된다라고 하는 품질 보증 기능, 또 제품을 설명해주고 또 제시해주는 그런 기본적인 기능이 있고, 또 부가적인 기능은 무엇인가 하면 그 브랜드 자체가 광고 기능을 갖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리를 쭉 다니다 보면은 커피숍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그 사인, 간판, 그것만 보더라도 하나의 광고 역할을 하는 것이죠. 또 뭐 금방 우리가 같이 공부했던 이 브랜드 자체가 자산이 될 수가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다른 경쟁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보호 기능, 또 다른 제품군으로 어떤 동일 제품군으로 확장을 할 수 있는 확장 기능, 이런 게 바로 부가적인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 브랜드는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구축하면은 기본적인 기능은 물론이고 부가적인 기능까지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존재가 바로 이 여러 가지 기능에서도 브랜드의 중요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브랜드는 어디에 적용을 시킬 수가 있을까요? 라는 것을 지금부터 이제 공부를 하는데, 요거는 이제 교재 11페이지에서 16페이지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브랜드를 적용할 수 있는 거는요, 정말 무한적으로 많이 우리가 쓸 수가 있는데, 이 제품은 당연히 이제 브랜드가 붙는 걸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서도 이제 서비스라든지 어떤 조직, 또 사람, 또 이 장소, 뭐 조금 이따 설명드릴 장소에도 이 브랜드를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제품 뭐 소비재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니까 뭐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되고요. 생산재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지 않는 것을 생산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치약이라든지 비누 이런 건 소비자가 직접 구매를 하니까 그건 소비재라고 하지만 생산재라는 것은 그 이전 단계의 제품을 생산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포스코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뭐 이 포스코에서 나오는 철을 직접 구매하지는 않죠. 어떤 그 건물을 짓는다든지 또 자동차를 만든다든지 이럴 때 필요하기 때문에 생산재라고 하는데 이 생산재도 하나의 브랜드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밑에는 유통업 같은 경우에는 뭐 백화점, 대리점, 소매점 이런 곳에서 바로 자체적으로 브랜드를 갖다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네이즈라는 이러한 이 브랜드는 뭐 제품은 직접적으로 만들지 않지만 제품을 납품받아서 바로 자기 자신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하나의 유통 브랜드로 만들 수가 있는 것이고, 뭐 통신 서비스, 뭐 T 같은 것, 또 올레 같은 이런 게 이제 통신 서비스 브랜드고, 뭐 조직에 보면은 뭐 대한적십자사 이것도 하나의 브랜드예요. 이게 이제 하나의 조직의 브랜드죠. 비영리단체 조직 브랜드, 또 사람 그 자체, 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의 브랜드를 갖다가 붙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장소 브랜드가 있는데, 이 장소는 크게 국가라든지 또 도시 브랜드, 뭐 이렇게 이제 나눠질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그 전에 이제 잘 아시는 한류라는 그런 단어 아시죠? 이 한류도 하나의 브랜드예요. 그래서 이제 한류라는 브랜드는 원래 생겼던 건 아닌데, 이 한국의 문화가 워낙 외국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다 보니까,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뭐라고 해야 되느냐? 무엇이 인기가 있는 것이냐? 라고 했을 때 그거를 한류라고 코리안 웨이브라고 그렇게 이름을 갖다가 지은 것이죠. 198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90년대 가시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는 이제 영화라든지 또 TV 드라마라든지 뭐 음악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해서 한류가 인기를 끌었는데 이게 이제 점점 더 발달을 해서 패션이라든지 음식 또 한글이라는 우리나라 고유의 그러한 문자, 말 뭐 이런 것들도 외국에 수출이 되고 있죠 보면은. 그래서 이 한류 브랜드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직 인기를 끈 지는 뭐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지만서도 계속 이렇게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문화를 사랑하고 많이 사용을 해주는 그러한 시기가 지속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욕심을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장소 브랜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리 교재 279페이지부터 해서 이 장소 브랜드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장소 브랜드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요. 자, 제품이 아닙니다. 하나의 장소예요. 장소인데 하나의 상품으로 인식을 해서 브랜드화를 갖다 시키는 것인데 그 대상은 무엇인가 하면요. 자, 우리나라 또는 우리 도시에 많이 투자를 하십시오. 그 대상은 투자자가 되겠죠. 또 실제적으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하나의 타겟이 될 수가 있고 또 투자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에 많이 놀러 오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관광객들에게 소구하는 것이 바로 이 장소 브랜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자, 이전에는 또 우리 지역에 대해서 크게 사람들이 알지 못했는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찾아오는구나. 이게 바로 이제 그 지역의 자산이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장소의 가치가 상승하는 것. 궁극적으로 가치가 상승하면서 돈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러면은 그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장소 브랜드라는 것은 그 국가 또는 나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장소 브랜드가 왜 등장을 했느냐라는 것은
세계적인 기류, 경제 기류, 문화 기류 이런 데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정보화예요. 몇십 년 전 인터넷이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어디 나라의 어떤 정보를 쉽게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나라, 다른 지역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세계화가 진전이 됐습니다. 요즘 이 경제가 발전하다 보니까 국민 소득도 올라가고 외국에 많이 여행을 다니게 되는 것이죠,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 자본 자체가 한 나라에 고여 있는 것이 아니고 외국으로 흐르고 외국 자본이 들어오고 해서 이 유동, 움직임이 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나라나 도시들이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또 다른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또는 우리 도시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면은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 아닌가. 또 많은 관광객들이 유치가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욕심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는 국가 브랜드, 또 도시는 도시 브랜드 이렇게 해서 이 장소 브랜드가 활성화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그럼 국가 브랜드와 이 장소 브랜드 중에서 먼저 이제 국가 브랜드를 잠시 살펴보면요. 이 국가 브랜드의 정의는 한 국가에 대해서 주변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총체적인 연상이나 이미지, 뭐 이러한 부분들을 이 국가 브랜드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그 장소 브랜드 얘기할 때도 나왔습니다만 그 장소를 하나의 상품으로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가도 뭐 기업이나 제품처럼 이 브랜드로 관리되어야 된다. 즉 장소도 브랜딩을 잘해야 된다라는 말과도 일치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2009년도에 대통령 직속으로 이 국가브랜드위원회를 설치를 했습니다.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나라에 더욱더 많은 투자가 일어나고 또 더욱더 많은 기업이 들어오고 더욱더 많은 관광객들이 들어오고 그게 목적이겠죠. 그래서 이 브랜딩을 잘하기 위해서 즉 브랜드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이 국가 브랜드를 설치한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국가 브랜딩을 잘한 사례가 이제 뉴질랜드인데요. 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99년도에 160만 명인 그런 관광객이 2007년도에 245만 명이 됐습니다. 엄청난 숫자로 이렇게 증가를 갖다 하게 된 것이죠, 보면은.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정말로 그 뉴질랜드의 특성을 잘 살린 그러한 그 국가 브랜딩을 잘한 것이에요. 뭐 세계의 자연이 아름다운 나라가 정말 많지만서도 정말 깨끗한 자연을 가진 나라다라고 하면은 뉴질랜드가 굉장히 높은 순위에 속하게 됩니다. 그 자산을 이용한 것이죠. 그래서 100% 순수하다.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자연 환경이라든지 또 사람, 레저 활동을 테마로 해서 계속 그렇게 홍보를 갖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깨끗한 나라, 좀 공기 좋은 곳에 가서 휴가를 보내고 싶다라고 하면은 100% 순수한 나라 뉴질랜드를 생각하게 되고 또 뉴질랜드에서 휴가를 보내고 와서 정말 좋은 곳이더라 라고 해서 이렇게 홍보를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전략들을 뉴질랜드에서 성공적으로 치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등장 배경은요, 국가 브랜드가 이 80년대 이후에 투자하고 이제 관광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 밑에 보시면요, 장표 밑에 보시면은 이 포트 교수가 이 마이클 포트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극단적인 모방의 시대에 진정한 차별화 전략을 강구하지 않으면 기업이나 국가는 성공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제 국가도 하나의 기업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지 차별화 방안을 강구를 갖다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인데 기능적인 것은 이 내구성이 결여됐다라는 것은 이제 오래가기 힘들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감성적인, 요즘 이제 감성 마케팅 시대라고 하는데 이 사람의 정서에 호소를 내서 그와 연계성을 가지고 제품도 구매하고 이런 장소도 찾아들고 하는 그 부분이 바로 이제 감성적인 마케팅인데 그런 것을 통해서 소비자들의 행동을 하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그런 캠페인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국가 브랜드, 이 국가를 이 순위를 매기기 시작을 해요. 순위를 매기기 시작하는데 이 순위를 매기는 기준, 이게 바로 이제 영국의 유명한 이 도시 이 컨설턴트인 이 시몬 안 홀트라는 사람이 6가지 기준을 가지고 그 국가의 순위를 갖다가 매기도록 이 모델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6개가 관광 유산이 어느 정도 있는지, 또 문화와 또 유산, 또 사람들은 또 어떤지, 또 수출은 얼마만큼 많이 하는지, 또 투자와 이민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지배구조라는 것은 이제 정치적인 안전성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6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해서 이 국가별 순위를 쭉 매기게 됩니다. 그래서 2012년도와 2013년도에 이 순위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스위스부터 해서 카나다, 일본 이런 식으로 해서 쭉 25위가 매겨져 있는데요. 자, 이 순위는 영원히 갈까요? 아니면은 이 해마다 이렇게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네, 물론 영원히 갈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라든지 기타 이제 통계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따라서 계속 순위가 바뀌게 되죠. 그 일례로 앞서 이제 앞장에서 2012년에서 2013년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순위를 보셨는데 2009년도에 보면은 1위가 미국이에요. 미국이고 지금 이 스위스 뭐 전 앞장에서 보였던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포함되지도 않습니다. 근데 2012년, 13년 1위가 돼 있죠. 그래서 그 국가 브랜드 지수도 어떤 그 브랜드의 가치처럼 계속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상위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어떤 기능적인 부분보다는 고객들에게 감성적으로 어떻게 잘 접근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브랜딩을 잘 해야 된다라고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국가 브랜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우리 이제 4강의 마지막 내용으로 이 도시 브랜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국가 브랜드는 국가에 붙이는 그런 브랜드고 도시 브랜드는 이 도시에 대한 것을 도시에 붙이는 게 바로 도시 브랜드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1995년부터 지방자치제가 실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각 지방들은 전부 다 우리가 먹고 살 것을 각오를 갖 해야겠다. 우리가 많이 벌면은 우리 주민들이 훨씬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러한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지방의 지역별로 뭐 축제라든지 이벤트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례들을 좀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럼 도시 브랜드는 왜 경쟁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그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쉽게 말하면은 우리 주민들 정말 기존보다도 훨씬 더 풍요롭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목적이에요. 그러려면은 일자리가 많이 창출이 돼야 됩니다. 그 투자가 많이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이제 뭐 국내에서 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어떤 지역 이렇게 뭐 국내에서 경쟁하는 것보다도 외국에서도 한국이 아닌 어디 서울을 가고 싶다, 뭐 경주를 가고 싶다라고 하는 이러한 도시 간 경쟁이 필요한 것이죠. 일본의 동경을 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한국의 서울을 가야 될 것인가 이러한 국제적인 경쟁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 도시 브랜딩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위별 지방 자치단체도 옛날에는 그냥 행정 서비스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정말 이 지역이 우리를 잘 먹게 살릴 수 있는 이윤을 많이 창출을 갖다 할 수 있냐, 그게 더 초점이 맞춰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도시 브랜드에 대한 것을 정리를 해보면은 일단 차별화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무엇을 가지고 차별화시킬 것인가? 이 브랜드가 똑같은 거예요. 이 도시 부분도 차별화시키고 그것을 그냥 놔두면 안 되고 브랜드화를 갖다가 시키자.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커뮤니케이션 자료에서 내고장을 잘 팔자라는 게 이 도시 브랜드의 목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차별화, 브랜드화, 브랜딩이죠. 또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것. 이 브랜드가 똑같죠, 그죠? 이 일반 기업에서 나오는 제품이나 서비스 브랜드와 똑같습니다. 이러한 개념들이 국가나 도시에 적용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거예요.
예, 사례 이제 두 가지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수도 서울이죠 보면은 서울의 이 브랜드는 하이서울입니다. 굉장히 친근한 느낌을 제공하기 위해서 또 국제성을 가지고 위해서 이 하이라는 쉬운 인사를 모티프로 해서 그렇게 한 건데요. 2002년도에 뭐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이 벌어졌죠, 그죠? 그래서 2002년도에 발표를 갖다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뭐 청계천이라든지 뭐 이러한 설 페스티벌 이런 걸 하나 이제 브랜드로 삼는 것이죠, 보면은. 그래서 일단 서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같은 공동체 의식을 갖도록 한번 만들어 보자. 많은 지방 사람들이 모여있는 서울이죠. 뭐 이러한 이 많은 지방 사람들을 하나의 공동체 의식을 만들어 보자라는 것이고 또 친근하고 또 문화도시를 만든다. 근데 이게 말로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그 브랜드가 바로 하이소울이고 하이소울이라는 이러한 브랜드 네임에 걸맞게끔 여러 가지 이벤트와 행사들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다음 이제 미국의 그 뉴욕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 뉴욕의 I love 뉴욕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례로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뉴욕의 옛날의 특징은요, 정말 그 범죄가 많은 도시였어요. 범죄가 많은 도시여가지고 참 많은 사람들이 비즈니스가 아니면은 관광을 가기를 꺼리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지역을 우리가 어떻게 좀 아름답고 친근하고 또 문화 이미지가 갖게끔 할 수가 없느냐라고 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 우리에게는 자유의 여신상이 있지 않느냐, 또 브로드웨이가 있지 않느냐, 또 센트럴 파크가 있지 않느냐, 막 이런 모든 부분들을 생각해서 사람들이 뉴욕을 사랑하지 않을 수밖에 없게,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캠페인을 한번 제시를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I love 뉴욕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부적으로는 또 뉴욕 시민들이 자부심을 생기고 또 외부적으로는 범죄라는 이미지에서 문화의 중심지로 사랑을 받는 그러한 아주 긍정적인 효과를 본 아주 성공적인 사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해서 우리가 브랜드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어디다 적용을 시킬 수 있는지 또 브랜드가 성공했을 때 그 자산이 주는 이익 그런 것을 쭉 이제 얘기를 갖다가 같이 나눠봤고요. 자, 이러한 모든 것을 대상으로 해서 들어가야 될 요소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자, 브랜드 관리를 잘한다라는 것은 추상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런 세부적인 요소들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그 요소들이 굉장히 많지만 중요한 요소들을 살펴보면 브랜드 네임이라든지 이름이죠. 또 브랜드의 디자인, 마크, 패키지, 또 이 뭐 병 모양 이런 것들을 브랜드 디자인이라고 해요. 또 브랜드 가치 체계, 그 브랜드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브랜드의 가치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잘 잡을 수가 있겠는가. 또 운영 체계, 여러 개의 브랜드가 있을 때 어떤 제품에 어떤 브랜드를 적용을 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운영 체계, 또 재활성화, 또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5강부터는 브랜드 관리 5강부터는 하나씩 자세히 들어가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 관리 전략 4강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